안녕하세요. 저는 8월 중에 수원에서 개원 준비하고 있는 서울 88의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투석 혈관에 대해서 옆에 계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권요한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늘 메인 토픽인 투석 혈관을 만드는 방법이나 오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투석을 받아야 하는 분과 투석 방법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후반부에 권요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투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의학 채널이나 여러 가지 영상 또는 블로그 등의 정보를 통해서 투석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먼저 투석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반투막이니 고분자 물질이니 저분자 물질이나 하는 굉장히 복잡하고 화학적인 내용이 나와서 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어떤 막을 통해서 특정한 물질을 걸러내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요. 의학에서는 이러한 투석 작용을 이용해서 콩팥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몸속의 노폐물을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투석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콩팥 또는 신장이라고도 하는데 콩팥은 우리 몸의 등 쪽에 좌우에 한 쌍이 위치하게 되고 우리 몸속의 노폐물이나 과잉 수분을 배설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우리 몸의 전해질이나 산성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 유지 기능을 하게 되고 또 신체 대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심부전이라고 하고 심부전이 얼마나 빠른 시간 또는 느린 시간에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게 됩니다. 급성 심부전은 신장 기능의 저하가 수시간에서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지속적으로 신장 기능이 감소하는 질병 상태를 만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먼저 급성 심부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소변량 감소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이 밖에도 식욕 저하나 오심, 구토 등의 다양한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크게 신전성, 신우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신전성이라는 것은 신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신장으로 유입되는 혈류량의 감소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인으로는 저혈압, 심장 기능 부전, 출혈, 심한 구토나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신장 자체의 문제를 얘기하고 급성 사후체 신염이나 항생제나 항암제 등의 신장 독성이 있는 약물을 사용했을 경우나 신장 혈관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우성은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배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요관의 폐쇄나 요로 결석,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등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급성 심부전의 치료는 급성 심부전을 일으킨 원인에 대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겠고 수분, 단백질 및 특정 전해질 성분을 제한해서 체액 및 전해질 균형이 잘 유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이 균형이 잘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투석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질병 초기에는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 저하가 진행함에 따라서 원인 질환이나 기능 저하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성 콩팥병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환자분들께서는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잘 알고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의 치료 목표는 이런 원인 질환을 파악하고 다른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해서 만성 콩팥병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 조절이나 체중 조절, 식이 조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신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신장이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말기 신부전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신장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신대체요법이 필요하게 되고 신장 이식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식을 받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투석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어떤 사람이 투석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하시면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대답을 드리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투석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장 기능 저하의 증상 자체가 굉장히 비특이적이고 다양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고 신장 기능 저하가 있더라도 반드시 꼭 투석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석 치료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를 꼭 받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투석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석의 방법은 투석의 매개체로 어떤 액체가 사용되는지 또 막으로 어떤 막이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혈액투석은 환자의 혈액을 투석기기에 통과시켜서 투석기기 안에서 혈액 속의 노폐물 및 과잉 축적된 수분이 제거되고 그 제거된 혈액이 다시 환자의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분당 300ml 전후에 최소 300ml 전후의 혈액을 혈관 밖으로 이동시켜서 투석기기로 보내 혈관 접근로가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혈액투석은 주 3회 월수금 또는 화목토로 나눠서 시행을 하게 되고 한번 투석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은 혈액투석 기기 사진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혈관 접근로에 있어서 급성 신부전증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만 투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정정맥 카테터를 이용하게 되고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에서 지속적으로 투석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에는 동정맥류 시술을 많이 받으시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권요한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석의 모식도이고요. 옆에 보시면 동맥 쪽에서 들어온 혈류가 혈관 접근로를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나와서 투석기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투석기기 안에서 노폐물 배출이 일어나고 걸러진 깨끗한 혈액은 다시 혈관 접근로를 통해 우리 몸의 정맥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옆에는 실제 투석을 받는 사진이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왼팔 쪽에 혈관 접근로, 동정맥류가 시술이 되어 있고 동정맥류에 천자가 되어 있으며 이 혈관 접근로를 통해서 혈액이 투석기기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막투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뱃속에는 간이나 췌장, 신장, 대장, 소장 등의 장기들이 위치한 공간이 있는데 이를 복강이라고 합니다. 이런 복강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복막이고 이 복막을 이용하여 투석을 시행하는 것을 복막투석이라고 합니다. 복막투석을 시행하는 방법은 복강 내로 관을 삽입하여 투석액을 복강 내로 주입하고 일정 시간 절유시키면서 그 절유되는 시간 동안 복막을 통해 투석작용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후 투석이 끝난 투석액은 다시 관을 통해 바깥으로 배출을 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이 투석을 할 때마다 매번 복강 내로 관을 삽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막투석을 받는 환자분들은 복강 내로 삽입된 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복강 내에 관이 삽입되어 있고 이 관을 통해서 깨끗한 투석액이 복강 내로 주입이 됩니다. 주입된 투석액은 일정 시간 복강 내에 머무르면서 복막을 통해서 투석작용이 일어나 노폐물이 이 투석액 안쪽으로 배출이 되게 되고 노폐물이 충분히 배출된 다음에는 다시 관을 통해서 투석액을 바깥으로 빼게 됩니다.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사진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투석액을 지금 복강 내로 주입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옷에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복강 내로 주입된 관이 있고 이 관에 투석액을 연결해서 투석액을 복강 내로 주입하고 복막 투석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런 투석액을 주입하고 배출하는 과정을 환자나 보호자 또는 의료진이 직접 하느냐 아니면 자동화된 기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동 복막투석과 자동 복막투석으로 나눌 수가 있고 자동화 기기는 보통 환자분이 수면하는 동안 자동으로 투석액을 여러 번 주입과 배출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의료진이 있는 병원에서 시행해야 하는 혈액투석과는 달리 간단한 도구와 약간의 교육을 받게 되면
복막투석은 환자나 보호자분이 직접 집에서 시행을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정맥류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투석을 받지 않는 동안에는 신체에 별다른 도관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막투석을 받는 환자분들은 복강 내에 삽입한 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돼서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조금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수영장이나 사우나 등의 이용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액투석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수금 화목토 주 3회 투석을 받게 되고 한 번 투석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약 반나절 정도 되는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에 복막투석은 한 30분 정도 전후에 투석의 교환 시간을 제외하고 투석액이 복강 내에 머무는 동안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 또한 투석 스케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주간 시간대에 투석액 교환을 최소로 하고 앞서 말씀드린 자동화 기기 등을 이용해서 야간에 투석액 교환을 여러 번 하게 하는 등 스케줄 조정이 조금 더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투석과 투석 사이에 노폐물 배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혈액 투석에 비해서 투석액이 복강 내에 머무는 동안 지속적으로 투석 자격이 일어나는 복막 투석이 식이나 수분 제한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 투석의 부작용으로는 동정맥류 관련된 부작용이 많이 있는데요. 감염이나 혈전, 출혈, 동맥류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뒤에서 설명드릴 여러 가지 시술이나 수술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복막투석은 복강 내에 삽입된 관 때문에 도관 삽입 부위에 감염이 있을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복막염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동맥경화 등의 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동정맥류 생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액투석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특히 많은 양의 혈액이 우리 몸 밖으로 드나드는 혈액투석의 특성상 투석 중에 또 투석 후에 혈압 변화가 크기 때문에 기저에 심혈경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혈액투석이 조금 제한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복막투석에서는 복부질환이나 이전 복부 수술력이 있으신 분들은 복강 내 도관 삽입이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심한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복막투석이 제한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투석 방법이 장단점 등의 특성이 다르고 환자분들의 생활 습관이나 신체 상태에 따라서 투석의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투석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또 수술을 시행하실 외과나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어떤 분들이 투석을 받아야 하는가, 투석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의 메인 토픽인 투석 혈관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잘 유지할지에 대해서 원유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최원성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는 동안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그 중에 뭐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스마일님과 손옥선님 질문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 두 분 다 약을 굉장히 많이 드시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신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약들 중에서는 이제 신독성이 있는 약과 간독성이 있는 약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일반적인 인구 구조에서 체질에서는 어지간해서는 그렇게 크게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이미 시장에 출시된 약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또 그거를 처방해 주시는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이미 그 신독성과 간독성에 대해서 사전에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 서스마일님과 손옥선님의 신기능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약을 먹어서 신장이 좀 걱정이 된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신장은 특히나 이렇게 여유분이 좀 많기로 이제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장기가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반드시 뭐 몸이 붓는다든지 뭐 소변이 잘 안 나온다든지 그런 아주 중요한 부작용이나 증상이 생기지 않는 한 안심하고 주치의 선생님과 꾸준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약을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연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영상의학과 권유환이라고 하고 영상의학과에서
인터벤션, 특히 이제 투석혈관의 여러 가지 유지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투석혈관에 대한 뭐 혈관 성형술, 뭐 도관 삽입술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동료 의사들이나 뭐 환자분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늘 뭐 무슨 생각을 해? 그냥 생각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이제 밀려드는 환자들을 하기 위해 치료를 해드리기 위해서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고 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요일도 모르고 날짜도 모르고 계속해서 시행을 해왔던 그런 과거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환자들과의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우리 국내 최대 유튜브 의학 채널이죠. 비욘드에 이렇게 출연을 해보기로 결정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과 앞으로 이제 남은 한 40여 분 동안 다양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최원석 원장님께서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준비한 4꼭지 중에서 나머지 2꼭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석혈관을 만드는 방법과 투석혈관을 오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석혈관을 만드는 방법 3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도관 투석, 그 다음에는 수술적으로 동정맥류를 조성을 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현재는 시행을 할 수는 없지만 비술술적 동정맥류를 조성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도관 투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도관 투석은 영원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름이 이제 퍼머넌트 카테터, 영구 카테터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원히 사용할 수는 없고 일시적인 투석, 아래에서 보이시듯이 뭐 응급적으로 투석을 한다든지 동정맥류를 조성하고 성수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그 다음에 복막투석 환자가 복막염으로 복막투석을 할 수 없는 상황, 신장 이식 전에 단기간으로 혈액을 투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만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비가 굉장히 높아서 수술을 받기 힘든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의 의료 환경에서는 정말 길게 어떻게 보면 막히지만 않는다면 평생 사용하는 그런 환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석 도관을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내경정맥 카테터, 두 번째는 영구 카테터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경정맥 카테터 같은 경우는 장점과 모든 것이 그렇듯이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영구 카테터에 비해서 좀 얇다. 이 12프렌치라고 하는데 이 12프렌치는 이 프렌치란 단위는 우리가 흔히 밀리미터라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한 4mm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얇기 때문에 병상 옆에서도 얼마든지 뭐 추가적인 장비 없이 삽입을 할 수가 있고 얇다는 점 때문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동맥을 손상시킨다든지 뭐 기흉이나 혈흉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오래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영구 카테터에 비해서 감염의 위험이 5배 정도 높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한 4에서 8주 정도만 사용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목에 이렇게 굉장히 치렁치렁한 게 달려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하겠죠. 이렇게 좀 편하라고 이렇게 꺾어놓은 이런 제품들도 시장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목에 뭐가 달려있다는 것,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지고 있어도 그 좋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갖고 있어도 불편할 판에 이런 튜브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영구 카테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구 카테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런 섬유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섬유띠를 피하 지방층에 삽입을 하게 되면 피하 지방층과 굉장히 이렇게 밀착이 되게 돼서 세균들이 들어가지 않는 피하 터널 방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경정맥을 삽입을 하고 나서 이 피하 터널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균이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깁니다. 균 입장에서는 거의 우리 은하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가는 그런 수준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떨어져서 6개월까지 사용을 하기로 권고를 하고는 있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 쓰는 분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삽입 부위가 드러나지 않고 움직임이 좀 편하다는 장점들이 있어서 뭐 몇몇 이제 서구에서는 이 영구 카테터를 삽입을 하고 뭐 비키니를 입고 해변에서 산책도 하고 뭐 그런 사진들도 왕왕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도관 구경이 굉장히 두껍고 이 관을 넣기 전에 이 쉬스라고 하는 그건 훨씬 두껍습니다. 14프렌치라고 얘기하면 거의 이제 5, 6mm 이상의 그런 구멍이 필요하기 때문에 삽입 시 아까 말씀드린 동맥을 손상시킨다든지 기흉, 혈흉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발생률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신중한 삽입이 필요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초음파와 투시 조형 장치를 동반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냥 삽입할 때는 초기에 이제 이 도관이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14%에 육박을 하지만 0% 수준으로 만들 수가 있고, 주요 합병증, 아까 말씀드린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6%에 육박을 하지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문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0%에 가깝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술적 동정맥류 조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에 충분하지만 이미 비운디에서도 굉장히 많은 외과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한 저로서는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은 동정맥류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서 이거를 투석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혈류가 빨라서 투석을 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굉장히 몸속에 깊은 데에 있기 때문에 천자를 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정맥 같은 경우는 표면에 있기 때문에 천자를 하기는 쉽지만 혈류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 투석을 하기에 적절한 혈류를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동맥과 정맥을 합쳐서 두 가지의 장점만을 좀 취사 선택을 해서 바늘로 천자 가능한 투석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동정맥류를 만드는 목적이 되겠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이제 6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동정맥류를 만든 뒤에 6주 후에 투석의 적절한 혈류량, 즉 분당 600ml가 흐르는 혈류량, 그다음에 알맞은 크기 한 6mm 이상은 되어야 바늘로 천자를 하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6mm보다 피하 지방층에서 더 깊게 돼 있을수록 바늘로 천자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6mm보다 좀 이렇게 낮은 표층에 위치를 해야 하는 이런 6의 법칙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병력 청취를 해서 주 사용선이 어떤지, 대부분 이제 오른손잡이들이기 때문에 오른손에 동정맥류가 생기면은 생활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왼쪽에 주로 하는 편이고, 뭐 신장 이식을 언제 받을 것인지, 당뇨 유무가 있는지, 신부전의 위험이 있는지, 그다음에 진찰을 해서 말초 동맥 맥박을 촉진한다든지, 알렌 테스트, 그다음에 뭐 양팔의 혈압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뭐 동맥 질환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혈대를 사용해서 정맥의 뭐 해부학적인 구조가 어떤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알렌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뭐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주로 하던 이런 놀이가 있죠. 양쪽 손목을 꽉 잡아서 동맥 혈류를 차단하고 손을 잼잼잼잼 해서 손이 창백해질 때까지 기다려 봅니다. 그 중에 한쪽 손을 딱 손가락을 떼 봤을 때 이 창백해졌던 손바닥이 원래 혈색으로 돌아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알렌 테스트가 되었고, 이것을 이제 손의 동맥궁이라고 하죠. 손의 동맥궁이 제대로 잘 열려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동정맥류를 만들어도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고전적인 진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즘 뭐 요거 외에도 굉장히 진찰 방법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요거에 그렇게 크게 의존을 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혹시나 뭐 자기의 손 동맥궁이 어떻게 잘 기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지금 당장 해보셔도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정맥 조영술을 통해서 수술 전에 이렇게 정맥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한꺼번에 파악하기 좋은 측면들도 있고, 혈관 초음파를 이용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정맥류를 만들 때 최소한 정맥의 직경이 2mm 이상은 되어야지 추후에 성숙하는데 잘 성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혈관 초음파를 이용해서 판단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자가혈관과 인조혈관의 차이점을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자가혈관이 인조혈관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우월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자가혈관이 이제 잘 성숙이 되지 않는다든지, 뭐 해부학적인 문제 때문에 영 만들기가 힘들다든지, 잘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인조혈관을 사용을 해서 동정맥류를 만들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과거에서부터는 꾸준히 전통적으로 수술적으로 동정맥류를 조성을 해왔었는데요.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비수술적으로 동정맥류를 조성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 회사에서 나오는 두 가지 기구가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현재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아마 앞으로도 사용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비수술적으로 동정맥류를 조성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은 수술적으로 동정맥류를 조성하는데 근원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열심히 하시는 외과 선생님이 수술을 못해서가 아니고,
이 수술이라는 방법의 근원적인 한계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됩니다.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되는데 길이 굉장히 밀려요. 길이 굉장히 밀려서 택시 기사님, 길이 너무 밀리니까 좀 날아서 가봅시다. 근데 그러면은 택시가 날아갈 수는 없겠죠. 그거는 택시라는 이 교통수단이 가진 한계 때문에 날아갈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택시기사님과 택시한테 왜 날지 못하냐고 타박을 하는 거는 타박을 한 사람이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로 수술에 이런 한계와 부작용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수술이란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 수술을 잘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수술에는 어떤 한계점들이 있느냐? 일단 720명의 동정맥류, 608명의 환자군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한 연구에 따르면 60%의 동정류가, 수술로 구성된 60%의 동정류가 투석을 할 만큼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다고 하고, 잘 관리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동정맥류를 만든 지 4개월 이내에 투석에 사용하는 그런 사례도 충분히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동정맥류를 추적 검사를 해봤을 때 45% 수준에서만 별다른 그 추가적인 개입 없이 성숙이 잘 됐었고, 나머지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 이제 인터벤션을 통해서 손질을 해줘야 성숙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성숙이 안 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느냐? 수술 자체의 한계 중에 하나는, 일단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피부를 절개하게 되고, 피부를 절개해서 혈관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주변 조직을 박리를 하게 됩니다. 박리를 하게 되고, 혈관을 박리를 하게 되면은 이 맥관벽 혈관이라는 것이 파괴가 되는데요. 이 맥관벽 혈관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의 조직이나 장기는 혈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럼 혈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혈액을 받아서 먹고 살 그런 구조물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맥관벽 혈관입니다. 즉, 이 혈관의 오아시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서 주변 조직을 박리하고 혈관을 박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파괴돼서 혈관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심하게 되면 혈관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혈관을 당긴다든지 꼬인다든지, 문화부위 봉합에 치유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처라든지 불가피하게 내막이 증식된다든지 그런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은 여러 가지 접근 부위 제한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 팔, 위쪽 팔, 이것들을 다 쓰게 되면은 사타구니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이렇게 목에도 인조혈관을 넣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그런 방법들은 아닙니다. 특히나 또 오랫동안 도관을 가지고 있어서 중심 정맥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 접근할 수 있는 부위는 반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수술적 동맥류를 조성을 하게 되면은 접근할 수 있는 부위를 좀 더 선택지를 늘려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에 정맥 해부학적인 구조를 좀 보시면은, 정맥 같은 경우는 심부 정맥이 있고 표면 정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동맥들과 나란히 짝을 이뤄서 한 동맥들 옆에서 2개 또는 3개로 이루어져 있는 심부 정맥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 우리가 이제 흔히 피부 표면에서 보이는 표피 정맥들이 있는데, 이 동정맥류를 만드는 건 심부정맥을 만드는 게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이 뛰는 아무래도 편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동정맥류를 만들고 나서 투석을 하기 위해서 바늘로 천자를 할 때는 표피정맥을 천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부정맥과 표피정맥을 이어주는 구조물이 바로 관통정맥이라고 하는데, 비수술적 동정맥류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관통정맥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정맥의 직경이 2mm 이상, 동맥과 정맥의 사이가 2mm 미만 간격이 있다는 그런 세세한 적응증은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2가지 장비가 있는데, 한 가지 장비는 동정맥류를 고주파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장비가 있겠고, 하나는 이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장비들이 있겠습니다. 짧게 각각의 장비들이 어떻게 동정맥류를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초음파로 잘 살펴보시고, 동맥과 정맥에 각각 도관을 넣어서 이건 이제 정맥 쪽으로 도관을 넣어서 장비를 펼쳐 놓게 됩니다. 장비를 펼쳐 놓은 다음에 여기 이제 반달 모양으로 정맥 쪽으로 이렇게 쫙 맞춰 놓고요. 그 이후에는 정맥 쪽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둘이 이제 서로 평행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 평행한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이 두 구조물 사이에 자성이 있기 때문에 찰싹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찰싹 달라붙은 상황에서 고주파 기기에 연결을 해서 고주파로 땅땅땅 이렇게 혈관을 인두 지지지 살짝 지져주고 그 이후에 관을 없애주게 되면은 둘 사이에 동정맥류가 발생을 해서 동맥피가 정맥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동정맥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열을 이용해서 조성하는 방법은 약간은 조금 더 좀 단순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피부를 잘 소독을 한 다음에 초음파를 보면서 정맥과 동맥을 동시에 마치 꽃이 꿰듯이 양꽃이 꿰듯이 정맥과 동맥을 잘 한꺼번에 천자를 해서 이 특수 의료 장비를 삽입을 하고 이 의료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두 동맥과 정맥 사이에 구멍을 만들게 됩니다. 구멍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동정맥류를 이용해서 동맥피가 정맥피로 흐르게 되는 그런 동정맥류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서구에서는 10년 전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수술적인 조성과 비수술적인 조성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겠는데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수술적인 조성에 비해서 비수술적인 조성이 여러모로 이렇게 좀 우월하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 투석을 받으시는 여러 환자분들이 다양하게 여러 번 이제 동정맥류가 구전이 돼서 이거를 치료받으러 간다든지 또 투석을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일을 하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뭐 교통에 소모되는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이것의 경제적 효용성이 미국 기준으로는 1년에 한 1,500만 원에서 2,200만 원 정도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료비가 좀 싼 편이고 특히나 수술에 대한 의료비가 싼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경제적 효용성은 이루어지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과연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의 지식의 지평을 좀 넓혀드리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꼭지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석 혈관을 잠시 두 번째 주제 넘어가기 전에 질문들이 좀 들어와서 답변 드리고 선생님도 잠깐 쉬시고요. 잠깐 질문에 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송이님 사구체 여갈 수치가 얼마까지 떨어지면 치료에 들어가는지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이제 그 만성 콩팥병에 말기 신부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질문을 자주 주셨는데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5단계 정도로 만성 콩팥병의 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저희가 사구체 여과율의 단위는 1분당 몇 밀리리터를 여과할 수 있는지를 밀리미터 퍼 민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정상 보통 우리 성인들의 경우에는 90에서 120ml 정도를 1분에 여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4단계 만성 콩팥병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의 경우에 이 수치가 15에서 29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정도 4단계 정도에 들어가면 투석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좋고 마지막 5단계 말기 신부전이라고도 하는 5단계는 15분당 15ml 이하로 떨어진 경우를 말하는데 5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보통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가 절대적인 건 아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자분의 투석 개시 여부는 여러 가지 환자분의 현재 신체 상태나 동반 질환 이런 걸 고려를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뉴님 만성 투석 환자입니다. 3년째 주 2회 투석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지 계속 주 2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폐경이 빨리 올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현재 환자분 상태에서 주 2회로 투석이 유지가 가능하시면 당분간은 뭐 유지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역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주 2회 투석으로 충분히 환자분의 상태가 유지 가능한지를 쭉 보시는 게 좋겠고요. 신부전증의 진행을 막아서 신장 기능이 비슷한 상태로 유지되신다면 계속 주 2회로 유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신부전 증세가 더 진행돼서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면 주 3회로 늘려야 하실 수는 있겠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역시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면서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기 폐경에 대해서는
조기폐경이 온다라는 논문이 있긴 한데요. 아직 뭐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띵 위아운유님, 투석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급성 신부전증에서 투석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급성 신부전증의 원인만 해결이 되면 투석을 계속 유지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신장이 원인이 아니고 다른 심장 부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그 원인 질환이 치료가 돼서 신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투석을 중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만성 콩팥병에서는 신장 기능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투석을 시작하시게 되면 이제 그 신장 기능이 원래대로 돌아오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투석을 계속 유지하셔야 되고, 새롭게 신장을 이식을 하시게 되면 투석을 중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권유한 교수님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뭐 투석 혈관을 오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석 혈관을 오래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투석 혈관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투석 혈관을 오래 못 쓰고 투석 혈관이 망가지는지를 먼저 알게 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하는 측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정맥류를 조성하기 전 요인, 그러니까 일단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뭐 만성 질환이나 해박적인 특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혈관의 해박적인 위치가 수술하기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 동정맥류를 만드는데 동맥과 정맥의 각도가 굉장히 좀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동정맥류의 성숙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설사 성숙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 가지로 뭐 풍선 성형술을 한다든지 할 때도 그냥 좋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갈비뼈와 쇄골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조직이나 동맥, 정맥들이 눌려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들은 수술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분명히 다 확인을 해보고 동정맥류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일에서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시듯이 팔을 벌리거나 펼쳤을 때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90도로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막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동정맥류가 또 부전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가장 흔한 것은 이제 복장뼈, 우리가 말하는 흔히 여기 이제 가슴 가운데는 가슴뼈와 왼쪽 몸의 왼쪽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상대 정맥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이제 팔머리 정맥과의 관계입니다. 요 가장 밝게 빛나는 요게 이제 팔머리 정맥인데, 요게 종격동에 이제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고 나이가 들에 따라서 동맥궁과 동맥궁에서 분지하는 굉장히 다양한 그 큰 동맥들이 확장이 되게 되면 이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눌리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바로 이 복장뼈와 팔머리 정맥, 복장뼈가 그 대동맥궁과 팔머리 정맥이 복장뼈와 대동맥궁 사이에 껴있는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는 이렇게 눌린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해박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분들에서도 동정맥류가 좀 부전에 빠지거나 반복적으로 몸이 붓는다든지 그런 경우를 초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당뇨 등의 합병증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겠는데요. 첫 번째를 보시면은 말초동맥 질환에 의해서 유입 혈류량이 좀 감소를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자가혈관으로 동정맥류를 잘 이뤄서 잘 사용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손끝이 굉장히 저리고 파래지고 하얘지고 그런 허혈 증세가 나타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뇨가 굉장히 진행이 되면서 보시게 되면 손끝으로 거의 피가 안 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당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말초동맥의 미세 동맥들의 협착증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관 확장제를 주입을 하고 나서도 혈관 조영술을 시행해 봤을 때 손끝으로 가는 동맥들의 피가 이렇게 호전이 되지 않는 모습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은 잘 쓰던 이 아래팔의 동정맥류를 폐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가락이 뭐 자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동정맥류를 포기하는 게 더 나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초동맥 질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도류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류증후군이 뭐냐면 우리가 도둑질할 때 도, 그다음에 혈류할 때 류해서
혈류를 도둑질해가는 그런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동맥에서 동정맥을 통해서 피가 빠져나가는데 손 쪽으로는 전혀 피가 안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조영제를 좀 많이 쏴서 겨우겨우 손 쪽으로 가는 혈류를 확인해 봤을 때도 불구하고 굉장히 느린 혈류가 천천히 가는 모습이어서, 안 그래도 좋지 않은 혈류가 전부 다 동정맥류로 빠져나가고, 심지어 이제 노정맥과 요골정맥 쪽이 좋지가 않아서 일반적인 상황이면 이쪽에서 동맥이 흘러나와서 손을 통해서 한 바퀴 손목궁을 통해서 피가 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좋지 않은 말초 동맥 질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도류 증후군이 발생해서 손끝이 저리거나 파래지고 허혈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도류 증후군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요골동맥을 혈관 성형술로 좀 호전을 시켜봤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아서 결국 안타깝게도 잘 쓰던 동정맥류를 폐쇄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투석혈관을 쓸 수가 없느냐? 이건 바로 이제 정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정맥 입장에서는 사람이 사실상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거에다 더해서 주 2회 또는 주 3회 이렇게 계속해서 바늘로 천자갈을까지 계속 하게 되면은, 사실 정맥은 그런 거를 위해서 조직학적으로 구성된 기관이 아닌데 이거를 버텨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현미경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내막이 증식을 하게 되면서 혈관벽이 좁아지고 계속해서 동정맥류가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많이 보신 그런 그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조혈관이나 아래팔 혈관, 아래팔 동정맥류, 위팔 동정맥류를 만들었을 때 이 가장 흔히 좁아지는 부분이 바로 이 빠른 동맥류를 정맥이 딱 받아들이는 가장 그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조혈관 같은 경우는 인조혈관과 자가 정맥을 이어놓은 부분이 가장 잘 좁아지고, 아래팔 같은 경우는 동맥과 정맥을 문합한 그 바로 뒷부분이 가장 잘 좁아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특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 상황에서도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고, 실제 보시면은 이건 굉장히 좀 드문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루프, 그래프트와 정상적인 정맥을 이어놓은 부위가 굉장히 좁아져 있고, 여기가 좁아지다 보니까 좁아진 그 다음 쪽으로는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굉장히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압력을 버텨내기 위해서 정맥이 이렇게 굉장히 늘어난 모습입니다. 조금 빨리 병원에 찾아오셨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늘어날 때까지 이렇게 좀 방치를 해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치료는 쉽지 않고, 뭐 혈관 축소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시행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위치에 발생하는 그런 혈관 협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투석을 하게 되면 혈관벽에 석회가 침착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늘 이렇게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나오기 전에 저랑 굉장히 친한 신장내과 선생님과 에게 물어봤더니, 신장내과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할 때 보여주셨던 이런 노트랑 이런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투석을 하게 되면은 혈중에서 인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증가한 인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칼슘이 들어있는 약을 복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인과 결합을 해서 혈중 인 농도를 떨어뜨리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남아 돌게 되는 이제 칼슘이 이렇게 혈관벽에 침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환자분을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동정맥류 천자를 하던 부위인데, 그냥 엑스레이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비전문가의 눈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석회화가 진행된 이런 칼슘을 보시게 되고, 이렇게 석회화가 굉장히 진행되게 되면은 혈관 성형술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 구간을 통과를 시켜서 혈관 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완전히 꽉 막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자가혈관뿐만 아니라 인조혈관도 석회화가 침착이 되냐? 인조혈관도 석회화가 침착이 됩니다. 이 환자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루프 인조혈관을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뭐 5년, 7년에 가깝게 쓰신 분이라 사실은 인조혈관의 수명이 거의 다 됐다고 판단을 하지만, 어떻게든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동정맥류를 사용을 하시기를 그런 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열심히 좀 해결을 해드렸던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집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듯이 계속해서 유지 보수를 해가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동정맥류도 마찬가지예요. 환자 스스로 매일매일 온찜질과 운동을 하고, 매일 보고 어디 커진 데가 있나 부은 데가 있나 멍이 든다든지, 또는 이제 붉어진다든지 열감이 생긴다든지, 또는 매일 만져봐서 늘 느껴지던 그런
떨림이 없어지고 박동성이 된다든지 아예 혈류가 없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환자 스스로 매일매일 체크를 하셔야겠고,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의료진도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투석 병원에서는 이게 천자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환자가 투석할 때 좀 통증을 느끼는지, 그리고 투석은 비교적 잘 된다 하더라도 투석하고 나서 바늘에 혈전이 걸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좀 판단하고, 저희 같이 이제 시술을 하는 병원에서는 혈류를 매 1개월마다 측정을 하고 초음파 검사를 한 3에서 6개월 정도 측정을 하고, 그 초음파 결과를 봐서 혈관 조영술을 한 6개월에 한 번씩 시행을 하는 거를 좀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또는 이제 간격이 어느 정도가 좋다라고 이렇게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지만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환자분들에게 저는 이제 추적 검사를 좀 잡아 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유지보수를 하는 측면은 이렇게 크게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극한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사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는 이미 다른 선생님들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넘어가는데, 이 계속해서 이제 추적 검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비수술적 치료 중에서 혈관 확장술이라는 아주 간단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 유지 보수가 혈관 확장술이 거의 한 95% 이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시술 시간이 거의 한 30분 안쪽으로 걸리고 환자분들도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며, 그리고 치료의 결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타이밍을 놓치고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결국은 좀 더 이제 고난이도의 수술적인 치료, 뭐 혈관 축소라든지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는 이제 피부를 절개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들,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에서도 고난이도의 시술들, 뭐 혈전을 제거한다든지 혈관을 뭐 직선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설사 시술이 잘 된다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해서 간단하게 혈관 확장술을 했을 때에 비해서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혈관 확장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풍선 성형술은 좁아진 부위에 의학적인 풍선을 넣어서 이것들을 아주 고압으로 팽창을 시켜서 혈관을 넓혀주는 그런 좀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 앞 바로 후방부에 좁은 부위가 보이게 되고, 풍선을 넣어서 풍선을 펼치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호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뒤쪽으로 혈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스텐트라는 거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스텐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단단한 모기장을 둥글둥글하게 말아서, 김밥처럼 말아서 옆으로 이렇게 피는 힘을 강화시킨 그런 걸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가급적이면 이제, 특히나 이제 뭐 팔머리 정맥이, 배출되는 부위가 잘 좁아지는 부위가 있겠는데요. 이 부위에는 이제 스텐트를 가급적이면 넣지 말라고 좀 권고사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스텐트만을 넣는 거는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하는 편이지만, 어쨌든 시술을 하다 보면 반드시 스텐트가 좀 필요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증례를 보여드리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루프 그래프트, 루프 인조혈관을 삽입한 지 굉장히 얼마 안 돼서 뇌혈관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너무 아깝죠.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환자의 팔이 붓고 표제 정맥이 굉장히 돌출되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중심 정맥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중심 정맥이 막히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시술 난이도도 굉장히 좀 높은 측면이 있는데요. 어찌어찌 굉장히 노력을 해서 중심 정맥을 통과를 시켰고 이 정도 상태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만으로는 이미 혈관이 말라붙은 지 오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만 혈관 풍선 확장술만을 해서는 긴 개통률을 기대를 해보기가 어렵겠고, 그래서 스텐트라는 걸 넣어서 좀 이렇게 개통 기간을 좀 길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의 뭐 6개월이나 또는 1년에 거의 이제 1년 정도에 한 번씩 오셔서 그냥 스텐트에 대해서만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셔서 편안하게 삽입했던 인조혈관을 잘 사용하고 계신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루프 인조혈관을 삽입하신 분인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부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투석을 했지만 어쨌든 투석은 됐기 때문에 환자분이 그냥 검사를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길이 많이 발달을 해서 한번 막혔을 때 거의 처치하기 힘들었습니다. 겨우겨우 길을 찾아내서, 지금 시간을 보시면은 처음에 시작한 시간과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걸려서 길을 겨우 판단해냈죠. 길을 겨우겨우 찾아내서 이 정도로 길을 만들어 드렸지만, 딱 봐도 이거는 오래 가지 못하고 바로 막힐 거라는 경험적인 예상이 되는 그런 측면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팔이 굽혀지는 관절 부위에는 스텐트를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절 부위에도 걱정하지 않고 넣을 수 있는 그런 스텐트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스텐트를 넣었고 환자분들이 이제 6개월, 1년 뒤에 추적을 해봤을 때 굉장히 루프 그래프트도 잘 살아있고 쭉 고든 길로 동정맥류가 잘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텐트 그래프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보험 적용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스텐트에 비해서 좀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스텐트에 껍질을 씌워놓은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보험이 좀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혈관이 파열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사용을 하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다행히 최근에 이 인조혈관과 정맥을 문합해 놓은 부위에 한해서 스텐트 그래프트를 삽입을 할 수 있게 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서 지금 현재는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 케이스를 좀 보시면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이제 일자형 인조혈관이 되겠고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문합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조혈관과 자가혈관을 문합해 놓은 부위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늘 잘 좁아지는 부위입니다.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이 좁아지기 때문에 막혀서 병원에 내원해서 풍선 성형술, 혈관 성형술을 시행했던 분인데요. 이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텐트 그래프트가 이제 우리나라에 보험이 적용이 돼서 다행히 삽입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는 뭐 1년도 넘어도 전혀 이상 없이 잘 투석을 잘 받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혈관 축소술 같은 경우는 뭐 수술적으로 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치료가 되겠지만 그렇게 혈관이 막 크거나 그러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혈관을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루프 인조혈관이 되겠는데 반복적으로 한 군데만 이렇게 천자를 하다 보니까 이미 인조혈관은 터지고 인조혈관이 터진 부위로 가성동맥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는 가성동맥류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 가성동맥류가 바로 이 혈관 안에서 와류를 발생시켜서 이 혈류를 느리게 되고 피가 좀 고이게 되고 고인 물은 썩듯이 고인 피는 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해서 혈전에 의해서 막혀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혈관 성형술을 시행받으시는 분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스텐 그래프트라는 것을 삽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던 가성동맥류를 완전히 없앨 수가 있어서 과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텐트 그래프트를 넣은 부분에 천자를 하는 것이 금기였지만 요즘은 어느 정도 좀 성숙이 되면은 굳이 뭐 다른 데가 멀쩡할 때는 안 찌르지만 다른 데가 찌를 데가 없으면은 이런 스텐트 그래프트 삽입한 부위도 바늘을 찔러서 천자를 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이 환자분들 마찬가지 와류에 의해서 발생했던 혈전들에 의해서 동정맥류가 부전됐던 증상들이 싹 사라진 그런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밀러라는 의사 선생님께서 고안하신 혈관 축소술이 되겠는데 이렇게 동영상에서 보시면은 거의 이제 위팔에 거의 구렁이 한 마리가 있죠. 계속해서 천자한 부분을 계속 천자하게 되고 혈관이 약해지게 되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이런 커진 데를 안에다가 풍선을 넣고 이 풍선 크기만큼 한 4mm에서 5mm 정도만큼 밖에서 이 실을 통해서 조여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혈관들 그리고 과대한 유입 혈류량을 막아줄 수 있다는 수술적인 치료 없이 막아줄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게 되고 이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두 군데를 묶게 되는데요. 여기 하나 묶어서 유입되는 혈류량을 줄여서 결과적으로는 점차 혈관을 축소시키는 그런 방법도 비수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혈전 제거술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한 동맥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류가 발생해서 혈전이 꽉 막히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이건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절개를 크게 넣은 편인데 요거에 한 절반 정도만 절개를 넣어도 충분합니다. 절반 정도만 절개를 넣고 이 절개를 틈을 타서 손가락으로 혈전을 조금씩 짜주면은 혈전이 뿜어져 나오면서 굉장히 편하게 혈전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앞에 보여드린 환자분인데 석회가 굉장히 심해서 기구들을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 어쨌든 겨우겨우 통과시키는데 성공을 해서 이 부분을 절개해서 혈전들을 다 끄집어냈고요. 혈전들을 다 끄집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기에 석회와 침착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맥에서 동정맥류로 들어오는 혈류가 굉장히 부족했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스텐트를 삽입을 했고, 스텐트를 삽입한 이후에는 동정맥류의 혈류가 굉장히 빠르고 좋게 되어서 그 이후에는 굉장히 투석을 잘 받으셨던 그런 증례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량의 혈전들을 끄집어냈던 그런 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혈관의 직선화 같은 경우는 부적절한 투석을 하다 보면은 혈관이 이제 계속해서 꾸불꾸불 제대로 된 길로 나가지 않는, 출구 혈류가 나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굉장히 고속도로처럼 쭉쭉 뻗은 그런 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물론 수술적으로도 할 수가 있겠지만 비수술적인 치료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증례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루프 인조 혈관이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는 여기 동맥을 이은 부분과 정맥을 이은 부분이, 정맥이 이쪽으로 쭉 이 파란색 점선을 통해서 나가야 되지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여기는 이미 막혔고, 이렇게 측부 혈류들을 통해서 국도랑 지방도를 통해서 이제 혈류가 어느 정도 어찌어찌 갑니다. 일단 피가 어찌어찌 가기 때문에 이 투석 자체는 되지만, 투석을 할 때 계속해서 이제 좀 알람이 울리게 되고 혈류가 모자라게 되고 투석을 다 못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길을 비수술적인 치료로 겨우겨우 잘 차단해서 아주 반듯한 고속도로로 만들어드린 그런 케이스들도 왕왕 존재를 하게 될 수가 있고요. 이 환자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 점선이 정상적인 정맥로의 길이 되겠는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막혔고, 오래전부터 길이 막히다 보니까 국도와 지방도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굉장히 발달을 했고, 여기로는 심지어 이제 막 투석도 뭐 하고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들게 막혔던 정맥 혈관을 잘 통과를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빠른 이런 고속도로를 만들어 드렸던 그런 측면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곁가지 결찰술 또는 색전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나무를 기를 때 좀 나무를 쭉쭉 뻗은 이제 고든 나무로 기르거나, 또는 이제 뭐 열매가 잘 맺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잔가지들을 착착착착 잘 쳐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잘 쳐줘서 이렇게 쭉쭉 뻗은 나무로 만들듯이, 동정맥류도 잔가지들을 착착착 쳐줘야 튼튼하고 성숙하고 투석하기 좋은 동정맥류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격가지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격가지로 인해서 동정맥류가 성숙이 안 되는 측면, 그 다음에 잘 성숙된 동정맥류를 하더라도 격가지로 빠지는 혈류가 많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바늘을 찌르는 천자 부위의 혈류가 부족해서 투석이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혈류 같은 경우는 이 피가 흐르는 혈관은 계속 발전하지만 피가 잘 안 흐르는 혈관은 막히게 돼서 결과적으로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혈관이 사라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증례를 좀 보여드리면,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곁가지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요 길을 통해서 피가 흘러야 되지만, 오랫동안 이 길은 이제 막힌 상태가 되겠고, 요 부분만 계속해서 천자를 해서 투석을 했습니다. 물론 피는 흐르기 때문에 투석은 가능은 하지만 효율적인 투석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당연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좁은 부위에만 천자를 해서 이 부분 굉장히 잘 늘어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곁가지 결찰술이라고 해서 이 부분만 이제 피부를 살짝 박리를 해서 여기를 이제 실로, 외학적인 실로 묶어주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묶인 게 보이시죠? 묶인 부분으로는 더 이상 피가 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고속도로로만 피가 쭉 가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 시술을 시행한 다음에 6개월 뒤에 추적 검사를 해봤을 때 굉장히 묶인 부분은 굉장히 아직도 잘 묶여 있는 상황이고, 잘 동정맥류가 성장을 해서 투석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지 보수하는 측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투석 혈관에 대한 바른 생각들을 한 총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석 혈관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환자마다 각각의 이제 기저질환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과 만들고 나서 또 만드는 전 과정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투석 혈관을 만드시는데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투석 혈관을 오래 쓰는 방법은 꾸준히 계속해서 이제 자가 점검, 뭐 투석병원에서 점검 또는 시술병원에서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일이 커지고 나서 가래로 막을 것들을 호미로 막는 그런 현명한 생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늘 투석하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혈관 성형 수술이나 이런 걸 받으시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만성 질환자들에 대한 인식도 좋지가 않고 또 시술 주 2회 또는 주 3회 투석을 받게 되면 자기 생활이나 직장 생활도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리고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또 시술을 한번 하고 나서 또 의료비도 굉장히 많이 드는 편이고 물론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을 보조를 해주지만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저한테 시술 받으시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뭐 이렇게 되면 죽여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정말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의료진들은 언제까지나 우리 투석 받으시는 환자분들의 편입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몇 개 들어온 것도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님, 투석 환자들의 생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우선 뭐 투석 환자분들도 다양한 뭐 기저 질환이 있으실 수 있고 원인 질환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뭐 생존 기간에 대해서 숫자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는 분들보다는 적극적으로 투석을 계속 시행받는 분들이 생존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투석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으셨으면 적극적으로 투석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스마일님, 왼쪽 종아리가 자꾸 붓는다고 하셨고 신장은 괜찮으신지 뇌출혈로 왼쪽에 힘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뭐 붓는 거에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전신적으로 붓는 게 아니고 왼쪽 종아리만 붓는다고 하시면 국소적인 문제는 사실 정맥순환이 잘 안 돼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 뭐 정확한 거는 환자분 직접 진찰도 하고 초음파도 보고 해야 되겠지만 정맥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부종이 생기실 수도 있고 특히 뇌출혈로 왼쪽에 힘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정맥순환에는 근육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왼쪽에 이제 힘이 없어서 잘 안 쓰시게 되면 근육들이 좀 위축이 되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순환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등을 통해서 하지 정맥류가 동반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도움이 되는 거는 정맥순환에 도움이 되는 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신다거나 너무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그런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다양한 질문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아쉽지만 이제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시고 질문을 적극적으로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제 댓글창을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확인을 해서 댓글로 얼마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